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상승 구성 종목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시장에 영향력이 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실적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은행이나 철강처럼 관심권에서 그동안 멀어져 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실적을 얼만큼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포함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다시 또 우리 시장이 3,2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화끈한 이런 모양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역시 고점을 계속해서 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굉장히 크게 많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추가 상승을 위한 전열을 좀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힘에 붙인다. 뭔가 힘이 붙인다. 예. 뭔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 예.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양쪽 다 맞는 견해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불과 배어가 낙관론과 비관론이 신중론이 좀 충돌해서 예. 뭔가 수급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정리를 해보면 우선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적어도 2021년 올해를 넘어가서 내년까지는 전 세계 경기 사이클이 양호할 거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두 번째 이제 유동성과 금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데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에 0.5% 10년물 예. 기준으로 금리가 굉장히 저점까지 갔다가 지금 1%대 중반까지 꽤 많이 올라왔지만 예. 그래프에서 네, 지금 나오네요. 네, 시장이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사실 전 세계 MSCI AC는 전 세계 MSCI 주가인데요. 주가를 기준으로 펄을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 선진국 공이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된 한 2, 3월 대비 현재 한 1년 지났는데 남짓 거의 퍼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 그렇게 이제 좀 점프업했습니다. 예. 올해 이익을 좀 앞당겨 사용했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주가가 빨리 이익을 선반영하게끔 도와준 예.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동성이죠. 유동성이다. 네, M2 증가율인데 사실은 여기 M2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M1이라든지 본원통화 증가율도 그 이상으로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통화량의 증가가 어떤 그 주가의 리레이팅을 도왔고 그게 이제 올해 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는 저는 이제 선반영했다라는 예. 관점에서 보면 지금 분기 실적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이 높은 게 예. 주가가 미리 올해 이익을 앞당겨 반영하다 보니까 이익이 웬만큼 나와서는 무덤덤한 그렇죠. 오히려 예. 이익을 조금 충족하는 정도 내지는 약간 하회하는 정도가 나와도 시장은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금리 상승과 경기 확장에 조금 수혜가 큰 예. 에너지라든지 소재, 은행 이런 쪽에 지금 경기 확장과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업종 쪽으로 그런 종목 쪽으로 조금씩 슬림화되면서 예. 전체적인 지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는 아무래도 IT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비중에서 이런 IT주들이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에 대한 적응을 조금 덜 끝냈다. 네, 뭔가가 부담스럽다. 예. PR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지금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주, IT 중심과 약간 뭐 전통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예. 스타일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조금 차분하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예. 금리하고 대비해서 지금 미국 시장의 평가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인데 예. 역사적 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사적 저점이요. 네, 다시 표현하자면 금리를 감안한 미국 주식시장 S&P 500이라든지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보시는 나스닥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뺀 값입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0에 가까울수록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중력의 법칙으로 이렇게 쭉 무거워지듯이 0의 그 지면에 이제 거의 이제 다을뚱말뚱한 예. 그런 상황까지 내려와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금리가 조금 더 튄다든지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금 세금 인상을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이 돼서 2017년 트럼프가 법인세를 깎아줬던 반대쪽으로 지금 EPS의 어떤 큰 폭의 훼손, 예. 어떤 EPS의 감소가 일어나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혹은 금리가 올라서 좀 이 밸류에이션 갭이 좁혀지면 바로 이제 지면에 닿을 듯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못 받는. 힘이 예. 좀 딸리고 뭔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어닝 내지는 또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증세 정책이 조금 공화당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조금 누그러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시장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그 전에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역시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금 문제죠. 그렇죠. 네, 예. 특히 뭐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종목들의 캐피탈 게인 어떤 투자 수익이 지금 굉장히 커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 최근 그렇죠. 1년간.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부자 증세, 자본이득세가 다시 이제 조금 계속 증시에 조금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예. 2013년에 사실 오바마 정부가 15%에서 20%로 세금을 인상했죠. 자본이득세를. 그랬을 때 대략 한 1,800억 달러 하나로 한 200조 정도의 그 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적지 않은 규모고요. 적지 않은 규모네요. 네, 지금 예. 물론 시가총액이 훨씬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이 그것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투자 심리상 어쨌든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서 자본이득세가 인상된다라는 것은 조금 투기적인 어떤 식욕을 투자 욕구를 조금 무너뜨리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이제 뭐 큰 폭의 주가 조정의 어떤 그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수급도 탄탄하고 그렇죠.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어떤 재료 예를 들어서 경기 지표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온다든지 또 특히 지금 관심이 자본이득세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담이 예상되는 빅테크 종목들이 올해 이번 주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실적 발표에서 조금 기대보다 약하다든지 이러면 이런 자본이득세 인상이 어떤 그 좀 악재로 예. 더 작용되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글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바마 정부 때 자본이득세를 15%에서 20%로 올리는데 200조 원 정도의 네. 주식 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20%에서 지금 밝혀진 걸로는 39%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한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공화당이 아무래도 뭐 지금 이런 증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시장에서는 그 사이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뭐 30% 정도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쪽에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 증세라고 하는 것이 미국만으로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나라들의 똑같이 증세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증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고 그렇죠.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폭이 뭐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평균적으로 전 세계가 10% 이상 지금 누른 상태거든요. 예. 거의 뭐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증세가 없이는 각국이 조금 이 상황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잡혀가는 과정이 2021년 올해라고 본다면 국가마다 조금 시차만 있을 뿐이지 올해를 넘어서 내년으로 가면서 예. 크던 작던 뭐 법인세 인상이든 소비세 인상이든 전체적으로 증세 러시는 뭐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통화 정책을 먼저 긴축으로 갈 거냐, 혹은 증세를 먼저 갈 거냐, 이거는 뭐 국가마다 입장이 조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둘 다 어느 정도는 컨비네이션해서 조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뭐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가지고 빚을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면 어차피 증세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기는 합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JP 모건 같은 경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6%는커녕 아마 3%만 올라가도 세상이 시장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지금 2분기와 혹은 3분기 초입까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예. 금리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니까요. 이 물가는 뭐 일시적이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이런 일시적인 물가 압력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입장이 아닙니까? 예. 하지만 지금 물가가 과연 그렇게 일시적인 문제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고요. 예. 제 생각도 내년까지는 조금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 예. 그러니까 이미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자산 가격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집값 같은 게 많이 올라서 임대료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를 미리 반영하면서 예. 이런 유동성 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휘발유값 상승으로 바로 소비자 물가에 지금 전이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의 항목별 물가를 보니까 집값이라든지 뭐 휘발유값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학교 학비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1분기가 한 10%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뭐 10%에서 5%, 3%로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물가가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2% 평균 물가를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예.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내구재 가격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백신이 이제 바로 이제 조금 더 접종이 되면서 예. 서비스업이라든지 미국 소비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나. 소비 예. 쪽 식품, 숙박 이런 쪽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 그동안 올랐던 이제 상품 가격, 예. 어떤 실물 재화 가격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식품 숙박이 안정돼 있어서 물가가 그래도 이제 잡혔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로 그렇죠. 물가 상승의 예, 예. 부담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 재화와 서비스업 양쪽에서 이제 물가가 좀 물가를 올라갈 끌어올린다. 가능성.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오른 자산 가격이 소비자 물가로 이제 전가되는 예. 그런 상황.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그게 이제 수출 물가를 통해서 예. 전 세계 재화 물가의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유로존도 조금 더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하면 관광 서비스업이 확산되면서 또 유럽 지역도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과연 올해 이제 기저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내년까지는 물가가 금리 상승 쪽에 계속 부담을 주는. 예.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쉬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식시장에 조금 여유를 주면서 예. 울퉁불퉁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 10년간 미국 국채 금리가 최저가 뭐 작년 0.5%대고 최고가 3.3%입니다. 예.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0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할 때도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와 이 기준 금리 페드 펀드 레이트의 그 갭 격차가 최대한 400bp, 예. 4% 포인트 4%. 정도 그렇게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전체는 채권 시장 전체가 아무래도 장기 금리는 조금 긴 호흡으로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예. 금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쇼트 커버링이 서로 맞물리면서 생기는 그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채권 공급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레벨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연말까지는 뭐 미국채 금리가 2.5%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예. 쪽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초에는 반도체가 제일 관심이었고요. 이번 주 초에는 가상화폐가 가장 관심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자산 가격의 하락의 시작은 가상화폐에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최근에 이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저는 가상화폐가 일종의 좀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해주는 좀 목적물, 매개물. 투자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장 쪽에서는 많이 그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밸류에이션을 중시하는 어떤 투자 관행이라든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과거보다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거 같으면 주식시장 안에서 조금 투기적인 현상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을 예. 이런 투기적인 욕구를 니즈를 가상화폐라는 어떤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투자 목적물이 좀 충족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암호화폐가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흐름, 예. 특히 투기적인 욕구의 흐름과는 매우 밀접할 가능성이 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예. 가상화폐의 조정은 주식시장에도 조금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의 부담감은 좀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